달력에서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경제의 운명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해가 막 동쪽 해안 위로 떠오르려는 순간 하나의 정치적 결정이 국경을 번개처럼 가로질렀다. 그것은 관료적인 발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습관의 맛과 가격을 바꿔놓을 단절이었다. 브라질산 모든 커피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령에 서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수입 수치를 조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국 전역의 가정, 사무실 거리에서 하루의 시작을 형성하는 의식을 건드린 것이었다. 하지만 펜 한 자루의 무게가 내일 아침 당신의 컵에 들어갈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감할까? 그 법령은 혼자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사로 가득 차 있었다.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겠다. 미국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무역 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날카로운 말들이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질문이 있었다. 과연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나? 그리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까? 문서상으로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을 불러올 초대장이었다. 브라질 커피는 단순한 수입 품목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적 체인부터 지대조차 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의 간이 식당까지 모든 곳을 공급하는 블렌드의 척추였다. 그것은 서둘러 출근하는 경영인의 손에도, 새벽이 밝을 때 퇴근하는 야간 노동자의 손에도, 밤을 새워 과제를 제출하는 학생의 손에도 있었다. 그것은 문화적 연료였다. 이 흐름을 건드린 것은 백악관이 단순히 자루와 계약을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기억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에 손을 댄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위험해진다.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건드렸을 때 반응은 경제를 넘어선다. 그 장면을 상상해보라. 대통령의 말이 뉴스 네트워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동안 이미 수확되어 미나스 제라이스 산지에서 포장된 수천 톤의 원두가 창고와 항구에 쌓여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들의 목적지는 분명했다. 이미 블렌드, 재고, 가격을 계획해둔 미국의 로스터들이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바로 그 순간 브라질 농장과 미국 카페를 연결하던 실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브라질 대통령은 외교적인 미사역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큰 소리로 북쪽에서 온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형식적인 발언이 아니었다. 땅 위에 그어진 한계선이었다. 통역이 필요 없는 메시지였다. 협상은 없다. 무역 관계를 아는 사람에게 이런 발언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전략적 입장 표명이다. 이 즉각적인 거절은 두 거인이 충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힘을 겨루기 위해 준비하는 순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시선 교환 속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커피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망설임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비록 그 결과가 마른 풀에 불이 붙듯 퍼질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브라질리아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는 동안 대륙 반대편에서는 시장 관계자들이 가격을 재계산하고 트레이더들이 계약을 재검토하며 소규모 수입업자들이 며칠 후 예정된 배가 더 이상 주문한 물건을 내리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작은 카페 주인들은 이미 스스로에게 물었다. 여기서 안 온다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온다면 손님이 받아들일까? 흥미롭게도 이 조치가 즉각적인 재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환영의 분위기마저 있었다. 외국산 제품에 대한 장벽은 언뜻 보기에는 국내 생산을 강화할 기회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환회는 한 가지 현실이 숨어 있었다. 미국에서 재배되는 커피는 너무 제한적이어서 국내 수요를 전혀 충족시킬 수 없다.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처럼 특정 장소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마저도 비싸고 계절적이며 틈새 상품으로 판매된다. 즉
브라질산 원두의 물량과 가격을 대체할 수 없었다. 이 기대와 현실의 격차는 불확실성의 씨앗을 심었다. 대형 체인점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일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센트 단위로 원두를 사며 가격과 품질이 몇 달 동안 일정하다고 믿고 운영하는 동네 카페들은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긴장은 단순히 재무제표 속에서만이 아니라 대중의 상상 속에서도 커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장되던 것이 이제는 유통기한을 가진 듯 보였다. 내일 아침에 커피는 더 비싸질 수도, 맛이 달라질 수도, 아예 없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무역에서 신뢰로 바뀐다. 아침의 첫 잔처럼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믿음 말이다. 백악관이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은 한 번 흔들린 이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커피를 협상 카드로 바꾸는 순간 어떤 필수품이나 문화적 상징도 정치적 거래의 칩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게임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규칙은 평범한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 첫날 마트에 줄이 늘어서지도 거리에 시위가 일어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창고, 수입업체 사무실, 로스터 공장, 국제 계약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긴박한 움직임이었다. 이 영향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커피 무역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마치 부드럽게 돌아가던 거대한 톱니바퀴가 삐걱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듯했다. 농부에서 최종 상인에 이르기까지 사슬의 모든 고리는 자연재해나 병충해가 아닌 펜 한 자루와 카메라 앞에서 던진 한 문장에서 비롯된 위협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다음 날들에는 그 결과가 얼굴과 이야기로 나타났다. 뉴저지 주 뉴워크에서 중형 규모의 로스터리는 브라질 공급 업체들이 향후 3주간 예정된 선적을 중단하는 상황을 맞았다. 사무실 안에는 항상 낙관을 불러일으키던 갓볶은 커피향 대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구매부장 토머스 에이버리, 나이 52, 그는 밤마다 스프레드 시트를 다시 작성하고 콜롬비아, 베트남,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재고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수년간 쌓아온 명성이 걸린 일이었다. 그의 고객 대부분은 독립 카페들이었고 그들은 블렌드의 일관된 맛을 신뢰했다. 소규모 카페 세계에서 맛을 바꾸는 것은 브랜드 이름을 바꾸는 것과 같았다. 오하이오에서 릭 월터스가 운영하는 동네 식료품점은 좀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위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브라질 커피는 한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릭은 매주 그 포장을 사가는 사람들의 상당수를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가끔 사는 손님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같은 제품을 구입해온 충성 고객들이었다. 관세 발표 2주째 릭은 몇몇 고객이 좀 더 저렴한 브랜드나 비슷하지만 가격이 낮은 제품을 묻기 시작한 것을 알아챘다. 그들은 화난 표정으로 불평하지 않았지만 가게 예산이 곧 압박받을 것을 이미 눈치챈 듯한 걱정을 감추고 있었다. 국가의 다른 끝 시애틀에서 소규모 수제 로스터리의 주인 린다체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을 겪었다. 그녀의 고객은 커피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 향과 질감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고 특별한 와인을 고르듯 커피를 고르는 이들이었다. 베트남산 로부스타를 시험 삼아 일부 브라질 아라비카를 대체했을 때 린다는 첫 모금에서 차이를 느꼈다. 고객들도 그렇게 느낄 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손실처럼 느껴질 것이었다.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그녀는 수익 마진을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 원두 가격이 올라도 판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 가격을 올리면 그들은 떠날 거야. 맛을 바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거야. 라고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았다.
이 개별적인 결정들의 네트워크 중심에는 평범한 소비자가 있었다. 하루를 마친 후 시장 그래프를 읽지도 않고 대통령 연설을 따로 챙겨 보지도 않지만 지갑과 일상 속에서 모든 변화를 느끼는 사람 말이다. 미시간주에서 48세 싱글맘인 패트리샤 레이는 부엌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사던 커피가 이제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는 장보기 품목이 되었다. 커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기요금, 집세, 휘발유 값도 그렇죠. 하지만 커피가 바뀌면 제 일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사라져가는 위로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따로 보면 단순한 시장 적응 과정의 일부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함께 모아보면 워싱턴이나 브라질리아에서의 정치적 움직임이 며칠 만에 미국 어느 가정의 부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더 큰 초상이 된다. 그리고 이는 단지 커피 맛의 변화가 아니라 안정감에 대한 감각의 변화였다. 미국 국경 밖 반응까지 살펴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관세 발표 며칠 뒤 중국은 브라질 커피 업계 200여 개 기업에 수출 허가를 부여하며 이전에 미국으로 향하던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길을 열었다. 유럽연합, 대한민국, 일본도 협상을 서둘렀다. 모두가 경쟁이 심화되기 전에 자기 몫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마치 급히 마련된 글로벌 협상 테이블에서 예전엔 중앙 자리를 차지했던 미국이 이제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미국 내 많은 사무실에서 울려 퍼진 단어는 대체였다. 그러나 대체란 단순히 다른 공급업체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물류 경로를 변경하고 로스팅 과정을 조정하며 기계를 재설정하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다루는 법을 교육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디테일로 신뢰를 구축한 브랜드와 비즈니스의 정체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커피 무역에서 신뢰는 전부다. 과거 위기를 겪은 이들에게 지금의 분위기는 익숙했지만 한 가지 새로운 요소가 있었다. 바로 속도다. 예전에는 변화가 점진적이었지만 이제는 클릭 한 번에 결정이 퍼져나갔다. 워싱턴의 서명이나 브라질리아의 연설 한 번이 몇 달 전 체결된 계약을 바꿔버릴 수 있었다. 반응 시간은 줄어들었고 모두가 더 취약해졌다. 이 충격은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되지 않았다. 카페 주인이 매출 하락을 보며 느끼는 감정, 아침을 더 비싸거나 다른 맛의 커피로 시작하는 소비자의 불편, 오랜 고객에게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없음을 설명해야 하는 수입법자의 난감함 같은 작은 정서적 균열로 나타났다. 풍요와 선택이 당연시된 세계화 시대를 살아온 세대에게 이렇게 흔한 제품조차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인식은 당혹스러웠다. 또한 눈에 띄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자각이었다. 불과 며칠 만에 계약이 바뀌고 가격이 오르며 일상이 변했다면 다른 제품이 같은 게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석유 위기나 시장 폭락, 수출입 금지 조치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이번 상황이 데자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훨씬 더 촘촘히 연결된 세계라는 점이 다르다. 문제는 단지 커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깊이 자리 잡은 습관이 정치적 결정 하나로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다면 경고 없이 또 무엇이 변할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면 시장 그래프나 경제 보고서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누가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해야 한다. 법령에 서명하고 관세를 정하며 무역 전략을 세우는 지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위기 속에서 보이는 태도, 협상 스타일, 도전에 대한 반응 방식은 모두 그들의 삶의 이야기, 집착, 젊은 시절부터 길러온 모순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처럼 세계 무대를 좌우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특별 이북은 매우 귀중한 도구가 된다. 그것은 단순한 사실 모음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쌓아온 동맹, 개인적 실패가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만드는지 이해하는 지도다.
이러한 궤적을 아는 것은 현재의 지정학적 사건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해석하는 방법이 된다. 이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가 발효된 순간부터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변한 것은 기업의 스프레드시트만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무역의 논리 자체였다. 세계 커피 지도 위에 마치 새겨져 있던 항로들이 서둘러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고, 그 작업은 매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닫힌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국제 전화의 열기 속에서 오가는 약속과 급한 협상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해관계의 게임이 형성되었고, 그 안에서는 주저할 여지가 없었다. 동시에 그 제한된 원안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자신이 지정하게 판 위에 있다고 상상조차 못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상파울루 주 산투스 해안에서는 미국 항구로 향하던 화물선들이 전혀 다른 지시를 받았다. 일부는 함부르크로, 일부는 엔트워프, 또 다른 일부는 상하이로 향했다. 이 일상의 파괴는 도미노 효과를 만들었다. 부두 노동자들이 교대 근무를 조정하고 운송업체들이 노선을 다시 짜고 창고들은 원두가 품질을 잃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를 재계산했다. 마치 흐르던 강물이 막혀 갑자기 새로운 물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 같았다. 단순한 관세 조정이 이런 물리적 인적 재편을 불러올 수 있다고 누가 예상했을까? 부두에서 멀리 떨어진 미나스 제라이스 주 내륙의 생산지에서는 커피 농사로 생계를 이어온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판매 계약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들 중 많은 생산자는 20년 넘게 미국 로스터리와 거래 관계를 이어왔다. 이런 계약을 끊거나 동결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결정이 아니라 상호 신뢰의 한 장을 닫는 일이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유대가 그렇게 빨리 사라지면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커피 품질은 그대로인데도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새 구매자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농부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영향은 다른 생산국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꾸기 시작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겨냥했던 농민 협동조합들이 미국 시장에 더 큰 규모로 진출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브라질이 남긴 공백을 채울 물류적 여력이 있는지를 논의했다. 그러나 새로운 대체 후보들은 모두 현실적 제약에 부딪혔다. 운송 시간, 소비자 기호 적응, 안정적인 공급 능력 같은 한계였다.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브라질이 비운 자리를 단독으로 메울 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 그 사이 대형 체인 본사에서는 고객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산하기 위해 매일 스프레드시트를 업데이트했다. 수학적으로는 간단해 보였다. 모든 제품 가격을 몇 센트씩 올리고 변화가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것. 하지만 기억과 감정이 중요한 커피 세계에서 가격이 정말 유일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소비자가 아침마다 손에 쥐는 컵에서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변화는 맞을까? 중소도시에서는 카페 주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다. 어떤 이들은 더 공격적인 멤버십 혜택을 도입했고, 어떤 이들은 희소성을 호기심으로 바꾸려는 듯 임시 블렌드를 화려한 이름과 함께 출시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스프링필드에서 17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한 부부는 음료 판매 하락을 메우기 위해 수제 빵 메뉴를 도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역 전통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매일같이 공동체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잃어버린 맛의 기억이 어떤 새로운 시도보다 강할지를 고민했다. 이 변화의 가장 미묘한 면은 사람들의 반응에 있었다. 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다면 기꺼이 더 지불하는 소비자가 있었고, 수십 년간 함께 해온 경험을 포기하면서까지 더 저렴한 브랜드로 바꾸는 이들도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소비량 자체를 줄이고 고급 커피를 점점 비싸지는 하루 속에 작은 사치로 남겨두기 시작했다.
이런 습관 재편이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관세가 풀리면 로스터리들이 잃었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국제 무대에서는 외교관과 무역 전략가들이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이것은 단지 커피 문제가 아니었다. 다른 전략 물자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전례였다. 누가 미국의 정면으로 도전하려 하는지, 누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자리매김하려 하는지가 앞으로의 세계 동맹 재편 방향을 보여주었다. 일부 수도에서는 이번 기회를 완전히 다른 산업의 양자 협정을 넓히는 발판으로 삼아 급격한 변화에 덜 취약한 새로운 의존 관계를 만들자는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 점차 분명해진 것은 이 경쟁이 경제 영역을 넘어선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국가적 위신, 권력 과시, 외압에 대한 저항의 문제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게임에서 진정한 중립은 없다. 각 나라는 한쪽을 선택하거나 단일 무역 파트너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대안을 구축해야 한다. 역사는 이런 순간의 결정이 수십 년 동안 국가의 진로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연 모든 관련 지도자들이 그 선택의 깊이를 이해하고 있을까? 흥미로운 점은 국제 정치를 따로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변화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마시는 커피 맛이 달라졌음을 이상하게 여기는 고객, 진열대에서 특정 브랜드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는 상인, 예전 같지 않은 손님 흐름을 체감하는 카페 주인. 흩어진 이 신호들이 모이면 훨씬 더 큰 전환의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쌓이면 새로운 정상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다.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치 지도자들의 모든 결정은 국경을 무시하는 결과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먼 곳의 집무실에서 서명된 한 법령이 농부의 삶을 바꾸고 한 가정의 일상을 바꾸며 기업 전체의 전략을 재정의할 수 있다. 각 주체가 자기 공간을 지키려 애쓰는 사이 판은 움직이고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도록 강요받는다. 적응하지 못하면 잃고 먼저 움직이면 게임을 만든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이미 모든 뉴스 뒤에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경쟁의 모든 장을 끝까지 지켜볼 가치가 있다. 다음 결정은 당신의 커피 맛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생각을 나눠달라. 당신의 목소리 역시 이 대화의 일부다. 공기 속에는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의 리듬을 바꿔놓는 무게가 감돌았다. 카운터 너머의 대화, 공급업자와 고객 사이의 전화 통화, 심지어 자동적으로 음료를 따르는 동작조차도 다른 박자를 가지게 된 듯했다. 이제 그것은 단순히 제품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약속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달아가기 시작하면 그 습관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아무도 큰 소리로 묻지 않지만 모든 관련자들의 결정 속에서 고동치는 질문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한때 예측 가능했던 공급망이 새로운 우선순위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었다. 오랜 세월 신뢰를 쌓아온 공급업자를 외면하고 더 짧은 납기나 일시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을 약속하는 대안을 택하는 구매자들이 늘어났다. 그것은 마치 포장된 도로를 버리고 낯선 지름길로 들어서는 것 같았다. 더 빨리 도착하길 바라지만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길. 이런 선택은 이성적인가, 절박한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여러 대륙에 흩어진 물류 사무실에서는 한 번도 이 제품을 대규모로 다뤄본 적 없는 항구들을 고려하여 운송 능력 계산을 다시 하고 있었다. 각 새로운 경유지는 자신만의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파업, 구조적 한계, 기후 불안정성. 하지만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압박은 주저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급박함 속에서 무언가가 영영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편 지역 유통망에 의존하는 소규모 로스터리들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와 맞닥뜨렸다. 바로 고객의 기대였다. 맛, 질감,
향의 변화를 미리 알릴 시간조차 없었고 손님은 첫 모금에서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 순간 상인은 다시 신뢰를 얻을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없음을 깨달았다. 수년에 걸쳐 쌓은 충성심이 불과 몇 초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대체라는 발상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어떤 도시들에서는 상인들이 힘을 합쳐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원래 재고의 일부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기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맛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관공서에서 내려진 결정이 지역의 일상을 완전히 좌우하게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또 다른 딜레마를 낳았다. 익숙한 것을 오직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누리게 하는 것이 공정한가? 아니면 남은 것을 모두에게 나누어 한 번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정직한가? 그와 동시에 실망을 피하기 위해 습관을 바꾸는 소비자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날에만 이 음료를 준비했고,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맛에서 위안을 찾기 위해 대체차나 다른 음료로 옮겨갔다. 가격이 내려가거나 원래 제품이 돌아오더라도 이전 소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적응의 제스처인가 아니면 강요된 포기인가? 외교 무대에서는 협상이 더욱 은밀한 양상을 띠었다. 공급국 대표들이 이전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수도들을 찾아가 제품뿐만 아니라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 합의까지 제안했다. 무역은 에너지, 기술, 안보까지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더 폭넓은 대화를 여는 문이 되고 있었다. 한 상품으로 시작된 일이 전혀 새로운 동맹 재편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인가? 대기업 내부에서도 보이지 않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케팅 부서는 안정된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지만 구매팀은 경쟁사가 더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긴장은 회의실에 스며들어 대외적으로는 통제된 모습과 내부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긴박함 사이의 대비를 만들었다. 이 벽 안에서 완벽한 계획이 없음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편 언론에서는 상반된 서사가 떠올랐다. 어떤 매체는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흡수할 일시적 도전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매체는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변화라고 경고했다. 이 상반된 이야기 속에서 대중은 선반의 가격, 줄어든 공급, 달라진 맛 같은 구체적 신호를 보며 현실을 해석하려 했다. 이런 시기에 인식을 통제하는 것은 공식 수치일까? 아니면 각자의 체험일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모순된 감정이 형성됐다. 좌절감이 있었지만 호기심도 있었다. 불만이 있었지만 적응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새로운 것을 시도할 기회로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는 것에 더욱 집착하며 원래 제품의 상징적 가치를 강화했다. 이런 다양한 반응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비와의 관계가 단순한 물리적 필요를 넘어 정체성, 기억, 소속감의 영역에 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이 관계를 다시 정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시점에서의 분쟁은 이미 관세와 계약의 문제를 넘어 그동안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았던 층위로 세우며들기 시작했다. 좋은 예가 바로 농업 비즈니스와 국제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이었다. 교수와 분석가들은 이전에는 거시경제 상황에 관심조차 두지 않던 기업들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수제 로스터리의 주인, 중간 규모 수입업자, 심지어 동네 소상인들까지도 한 달 만에 예측 불가능해진 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앞서 읽어야 하는지 도움을 구했다. 이론과 시뮬레이션을 논하던 강의실이 이제는 긴급 진단의 무대가 된 셈이었다. 이 관심 이동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드러냈다. 한 무역협회가 실시한 내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중간 규모 커피 수입 계약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관세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할 구체적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가격을 재협상하거나 기한을 조정할 명확한 장치가 없었다.
이런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는 수많은 사업을 최종 가격 인상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손실 위험에 노출시켰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비용이 들이닥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쪽은 항상 여유가 가장 적은 쪽이었다. 토론토에서 열린 업계 회의를 취재하던 한 기자는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캐나다 수입업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불과 3주 만에 전년도 전체보다 더 많은 브라질 공급업체의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견적이 아니라 포장 변경, 강화된 환경 인증, 심지어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춘 로스팅 프로파일 조정까지 포함한 맞춤형 제안이었다. 이런 빠른 적응력은 생산자에게 살아남는 길은 배가 가라앉기 전에 항로를 바꾸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런 민첩성이 수십 년간 그들의 명성을 지탱해온 품질과 전통을 해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일부 국가는 입지를 넓혀갔지만 다른 국가는 인프라 부족으로 기회를 잃었다. 혼잡한 항구, 느린 통관 절차, 높은 국내 물류비는 특정 수출국이 미국 시장에서 브라질이 남긴 공백을 채우지 못하게 했다. 역설은 분명했다. 공급도 수요도 있었지만 양쪽을 잇는 길은 비싸고 불안정한 미로가 되어 있었다. 수백 년간 바다를 건너온 상징적인 상품이 이렇게 예측 가능한 병목에 발목 잡히고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내부를 보면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관광 도시의 카페들이 수년 전과 같은 맛을 기대하는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찰스턴의 한 역사 깊은 카페는 메뉴판에 원두의 원산지와 공급망 변화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문제를 투명성의 이야기로 바꾸려는 시도였다. 손님의 반응은 이해와 불만으로 엇갈렸다. 어떤 이에게는 컵 속 이야기가 경험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고 다른 이에게는 그저 가격 인상의 변명일 뿐이었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농촌 공동체에서는 이 문제가 거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다가왔다. 미국 시장과 연결된 중간 상인에게 수출하던 생산자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나라로 물량이 향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위생 규정이나 포장 기준 등 일상에 없던 절차를 새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흔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성장의 기회로 봤지만 다른 이들은 기후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힘겨운 업에 가중된 부담으로 느꼈다. 어디까지 변화에 맞춰야 하며 그 변화가 일을 하는 의미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지점은 어디일까? 이 변화 속에서 잘 다뤄지지 않던 데이터들도 떠올랐다. 소비자 조사를 보면 40세 이상 응답자의 40% 이상이 익숙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특히 35세 이하의 젊은 소비자들은 대체 원산지를 시도하는 데 훨씬 더 열려 있었다. 이 세대 간 차이는 브랜드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충성 고객의 추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미각을 공략할 것인가? 한쪽을 택하는 것이 다른 쪽을 잃는 것이라면 동시에 가정에서 커피를 내리는 교육 과정과 워크숍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었다. 전문 바리스타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커피의 장점을 살리는 추출법을 가르치는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을 열었다. 논리는 단순했다. 맛이 바뀔 거라면 그 변화에 지식을 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또 다른 의미도 담고 있었다. 점점 더 집 밖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험을 다시 집 안에서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문화적으로도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브라질 커피가 지역 정체성의 일부가 된 곳에서는 대체 원두 사용이 지역 라디오와 신문에서 공공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이런 논의는 종종 국가의 세계화 관계, 외부 공급망 의존, 자국 생산의 가치 같은 더 큰 주제로 이어졌다. 이 맥락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와 경제를 잇는 연결고리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놓치는 세부 사항이 있었다. 바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었다. 특정 수입 품목이 줄어들면 해상 운송, 화물보험, 포장 디자인, 광고 같은 분야까지 재편이 필요했다. 커피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던 광고 회사들은
계약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 제품 전용 노선을 운영하던 운송업체들은 사업 유지를 위해 대체 화물을 찾아야 했다. 한 산업의 작은 조정이 여러 다른 산업의 파급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헤드라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경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힘이었다. 아무도 한 알의 커피콩이 국가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꿔 놓을 수 있다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관공서 안도, 상품거래소의 숫자만도 아니었다. 국제회의의 좁은 복도에서 외교관과 협상가들이 주고받는 시선 속에 있었다. 회의 중에 단순히 커피를 내놓는 행동조차 정치적 의미를 품게 되었다. 누가 생산했는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이 자리에 배제되었는가? 이전에는 스쳐 지나갔을 질문들이 이제는 동맹과 단절의 무게를 품고 공기 중에 맴돌았다. 제네바에서 열린 농업무역 비공개 회의에서 한 아시아 국가대표가 마치 반응을 떠보듯 이렇게 말했다. 필수 품목을 압박 수단으로 바꿀 수 있는 상대와 거래를 계속하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어떤 공식 답변보다 명확했다. 신중함 속에 감춰진 목소리들 중 몇이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게임이 위협에 의해 좌우되기 시작할 때 파트너의 인내심은 어디까지인가? 동시에 커피와 거리가 먼 산업의 기업들마저 살아있는 무역 권력 실험실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철강 제조업체, 과일 수출업자, 농업기술 생산자 모두가 이 직접 대립 모델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지 주의 깊게 지켜봤다. 이것은 단순히 볶은 원두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전략을 극한까지 당길 때 무엇을 강요할 수 있고 무엇을 잃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캐나다 내륙에 얼어붙은 호숫가 목조 주택에서는 소규모 투자자 그룹이 모였다. 주제는 낚시도 관광도 아니었다. 커피였다. 그들은 벽난로 불빛 아래 국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로컬 원두를 볶고 포장할 설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애국심이 아니라 자율성이었다. 연설이 아니라 짧은 공급망과 최소한의 중간 단계를 원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런 안전에 기꺼이 값을 치를까? 한편 중동과 아프리카의 일부 미개척 시장에서는 브라질 커피가 진열대에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었다. 화려한 마케팅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일관성과 물량을 가진 경쟁자가 단순히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주요 시장에서 배제되자 이 제품은 잠들어 있던 시장을 깨우는 순례길에 오른 듯했다. 이 측면 확장은 기존 구매자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상대를 벌주려다 오히려 그가 당신 없이 사는 법을 배우게 만든다면? 국제 대형 박람회의 복도 뒤편은 전략적 접근의 장이 되었다. 생산국 대표들은 마감일, 가격, 운송 경로를 숨 가쁘게 교환했다. 긴 행정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었다. 오늘 놓친 기회는 내일 다른 이가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식 서명보다 단단한 악수에서 협정이 탄생했다. 이런 즉석 합의가 첫 번째 시장 변동을 버틸 수 있을까? 이 이야기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은 뜻밖의 곳에서 드러났다. 유럽의 한 마을에서 30년 넘게 같은 블렌드를 써온 가족 카페가 그 주에 사용하는 원두의 정확한 원산지를 설명하는 액자를 벽에 걸었다. 내용은 배송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 손님들은 읽고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가정 규모로 예전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이었다. 일상이 변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모든 세부에서 맥락을 찾으려 하지 않는가. 금융 부문에서는 커피를 그저 또 하나의 원자재로 보던 투자 펀드들이 이를 지정학적 위험 지표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해상 운송 경로지도, 기후 분석, 정치 긴장 모니터링이 재고와 선물 가격만 논하던 회의 테이블 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는 투자 성향도 바꿨다.
당이 이익보다 향후 10년간 안정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상대에게 더 집중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략 자산 하나하나를 흥정카드로 쓰는 법을 배운 세상에서 누가 안정성을 약속할 수 있을까? 기술 적응 움직임도 있었다. 스타트업들이 농장에서 컵까지 각 로트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며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엄격한 국경 통과를 위한 문서 증거를 제공했다. 이런 혁신은 사업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제품과의 감정적 관계도 바꾸었다. 농장의 이름, 수확 당시의 날씨, 구매자의 도시까지의 여정, 이런 모든 요소가 더 친밀하고 동시에 더 취약한 유대를 만들었다. 언젠가 포장지에 적힌 이야기를 더는 똑같이 쓸 수 없다면, 그리고 훨씬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작은 국가들의 정부는 커피 가공과 포장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세제 혜택과 완비된 인프라를 내세우며 지도 위에 이름을 올릴 기회를 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소수 거대 기업이 지배한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얻는 일이었다. 위험은 단일 상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지금 거대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클을 축소판으로 반복하는 것이었다. 미래가 새로운 긴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알의 커피콩에서 시작된 일이 보여준 것은 국경을 넘어 경제와 정치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다른 어떤 상품이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의 경험은 확실한 대안 없이 변화를 막으려 하는 것은 짧고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비판 없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의존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 진정한 전략은 필요해지기 전에 가능성을 개발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런 준비는 위기의 한가운데서가 아니라 그 전에 고요한 시기에 시작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관세표, 무역 수치만 분석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한다. 어떤 경험이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했는가? 어떤 사건이 그들의 젊은 시절을 흔들어 협상 스타일에 영향을 주었는가? 그들의 가장 깊은 목표는 무엇이며 취약한 지점과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이러한 인간적인 차원을 이해하면 지정학이 단순히 국가와 시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사와 야망, 그리고 모순을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처럼 세계 판도를 만드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독점 이북이 중요하다. 이 책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백만 명의 삶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원, 궤적, 결정들을 파헤친다. 이 이야기를 아는 것은 현재를 해석하고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한 추가 지도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 이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뉴스의 표면을 넘어 삶의 깊은 곳까지 닿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면 채널 구독, 댓글 작성, 좋아요로 당신의 지지를 남겨주시길 초대한다. 이 이야기 속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